7월의 서울, 한낮의 태양은 마치 불덩이를 쏟아붓는 듯 아스팔트 도로 위로 뜨거운 김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을 가리고 묵직한 더위를 피하려 애썼다. 강남 중심가, 고급스러운 유리 건물 정문 앞에서 말끔한 연회색 정장에 광택나는 구두를 신은 한 남자가 자신을 태우러 올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대형 부동산 그룹의 총괄 CEO이자 여러 경제 잡지에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백만장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박 대표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원칙주의자이며 냉철하고 좀처럼 감정을 일에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뒤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혹시 빵 좀 있으세요?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배고파서요. 민준이 돌아섰다. 그의 앞에는 12세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다. 바싹 마르고 까무잡잡한 얼굴, 오랫동안 감지 않은 듯 헝클어진 머리, 원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낡고 더러운 옷차림. 소녀는 건물 입구 큰 돌기둥 옆에 숨 듯 서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햇볕과 길 위의 먼지로 까맣게 그을린 손가락.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소녀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빛났다. 어째서인지 그 눈빛이 그의 심장을 한번 찌르는 듯했다. 빵! 좀 있으세요? 소녀가 꺼질 듯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경비가 삼엄하여 평소 구걸하는 이들을 쫓아내는 이곳에 소녀가 나타났다는 사실뿐만이 아니었다. 소녀가 정확히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박민준 대표님. 민준은 얼어붙었다. 소녀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았을까? 그는 명찰을 달고 있지도 않았고 방금 전까지 누구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내 이름을 아니? 그가 약간 쉰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냥 짐작해본 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여러 해 전에 샀지만 미처 먹지 못한 통째로 남은 고기 샌드위치를 꺼내 소녀에게 건넸다. 이거 먹으렴.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손으로 샌드위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소녀는 바로 계단참에 주저앉아 샌드위치를 보물처럼 끌어안고 한 입씩 베어 물었다. 민주는 소녀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째서인지 심장이 계속해서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구걸하는 이들을 지나쳐왔지만 한 번도 마음에 둔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그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소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았다. 작지만 조심스럽게 꿰맨 듯한 선명한 흉터. 순간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의 딸, 민지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그 해, 3살이던 민지는 집 정원에서 뛰어놀다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손목을 8바늘이나 꿰맸었다. 그 흉터는 그와 전처의 마음을 오랫동안 아프게 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 그와 아내 강수진 씨와의 결혼 생활은 업무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다툼으로 금이 가 있었다. 어느 5월 아침, 수진 씨는 민지를 안고 집을 나섰다. 사랑 없는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어요. 제발 찾지 말아주세요. 짧은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모녀는 마치 이 도시에서 증발한 듯했다. 민주는 경찰에 신고하고, 탐정을 고용하고,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수년 동안 그는 잃어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언젠가 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왔다. 이름이 뭐니? 그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은하예요. 은하. 누구랑 살고 있니?
네,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혼자 길에서 휴지 팔고 빈병 주우면서 지내요. 부모님은? 몰라요. 할머니는 엄마 이름이 수진이라고만 하셨고 아빠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의 심장이 쥐어짜는 듯했다. 수진, 은하, 흉터, 나이.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은하가 다 먹고 일어나 감사 인사를 하고는 조심스럽게 떠나려 했다. 잠잘 곳은 있니? 그가 물었다. 아니요, 보통 공원에서 자요. 그는 시계를 보았다. 파트너와의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소녀를 만나지 않은 것처럼 떠날 수는 없었다. 이해야, 혹시 인연이 된다면 내일 다시 여기로 와서 안내데스크의 박민준 대표를 만나러 왔다고 하렴. 알겠지?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소녀는 서울 여름 햇살 아래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김 비서가 서류를 들고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대표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네. 차나 부르게. 하지만 그 전에 정문 CCTV 좀 확인해주게. 저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네. 네?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 민주는 말이 없었다. 먼지 낀 차창 너머로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 머릿속에는 흉터, 수진이라는 이름, 샌드위치를 먹던 미소 등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내 딸일까? 한낮에 샌드위치 하나가 운명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민주는 알 수 없었지만 이번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박민주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책상 위에는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 계약서가 놓여 있었지만 1시간 넘게 한 페이지만 뒤적일 뿐 한 글자도 읽지 못했다. 은하라는 소녀의 눈빛, 고통스러우면서도 맑았던 그 눈빛이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끼니를 때우려 샀던 샌드위치가 소녀에게는 며칠 만에 허기를 달래주는 것이었다니. 하지만 그를 더 사로잡은 것은 흉터였다. 그 흉터는 우연일 수 없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찰과상이 아니었다. 정확히 그의 딸 민지의 옛 상처 자리에 있었다. 그때 민지는 겨우 3살이었고 작은 강아지와 놀다가 넘어졌었다. 전 부인 수지는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내내 울었다. 그는 8바늘을 꿰맨 후 간호사에게 막대 사탕을 받고 울음을 그쳤던 딸의 모습을 기억했다. 이제 그 과거가 스쳐 지나간 한 번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수진이 떠나던 날의 기억이 다시금 고통스럽게 밀려왔다. 10년 전, 장마가 시작될 무렵의 어느 무더운 아침, 아내는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는 울지도 다투지도 않고 쪽지 한 장만 남겼다. 타자 소리와 회의만 가득한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어요. 민지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미안해요. 그렇게 수지는 민지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장모님 댁, 옛 친구들 집을 찾아다니고 계속 전화를 걸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지는 너무나 철저해서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고용한 사립탐정은 서울 시내를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다. 1년간의 헛된 수색 끝에 그는 그녀가 자신과 딸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 후로 그는 공허함을 피하고 죄책감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 노크 소리가 그를 복잡한 기억의 늪에서 끌어냈다. 김 비서가 얇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소녀는 오전 11시 30분경 공원 쪽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23번가로수 아래 숨어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경비원이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몰래 다가와 구걸한 것 같습니다. 누구 같이 온 사람은? 아니요, 혼자였습니다. 주변 가게 몇 군데에도 물어봤습니다. 한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몇 번 봤다고 하더군요. 주로 길에서 휴지를 팔고 공원이나 다리 밑에서 노숙한다고 합니다.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렇게 불안정한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을까? 누가 아이를 키웠을까? 왜 아이는 그의 이름을 알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정말 그의 딸 민지일까? 아니면 잔인한 우연의 일치일까? 그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네. 민주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말했다. 김 비서는 약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원과 남대문 시장 쪽에 사람을 보내 잠복시키겠습니다. 사흘 후, 민준이 회의 중일 때 김 비서로부터 문자가 왔다. 아이를 찾았습니다.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휴지를 팔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즉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멀리서 은하가 보였다. 낡고 해진 티셔츠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작은 아이가 땀으로 얼룩진 휴지 뭉치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는 길가를 따라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휴지를 내밀었다. 어떤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잠시 후, 아이는 주머니에서 딱딱하게 마른 빵 조각을 꺼내 버스 정류장 옆 계단에 주저앉아 공중 화장실 수돗물로 목을 축이며 먹었다. 민주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다가가 부드럽게 불렀다. 은하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아이의 눈이 빛났다가 이내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아저씨. 저 찾으셨어요? 며칠 동안 널 찾았단다. 잠깐 아저씨랑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은하는 망설였다.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알아.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무서워할 것 없단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여전히 휴지 뭉치를 꼭 껴안은 채 일어섰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다. 혹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가지고 있니? 네, 있긴 한데. 아주 낡고 찢어졌어요. 보여줄 수 있을까? 은하는 주머니에서 구겨지고 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가장자리가 그을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펴서 차창으로 새어드는 희미한 불빛 아래 글자를 읽었다. 모, 강수진, 본인, 김은하, 생년월일, XX년 X월 X일, 민준의 목이 메었다. 수진이라는 이름, 생년월일. 모든 것이 10년 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처럼 이제 조용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기적을 믿니, 은하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적은 동화책에서나 봤어요. 만약 10년 전에 딸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지금 널 만나서 내가 자기 딸이라고 믿는다면 넌 어떨 것 같니? 은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한숨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꾼 적 있어요. 민주는 방금 떨어진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다. 내일 너를 병원에 데려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검사도 하나 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는 번화한 거리 위로 황혼이 내리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희미하지만 하루의 마지막 햇살처럼 선명한 희망의 빗줄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 아버지의 마음에 닿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주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그는 따뜻한 우유 2잔을 준비해 한 잔을 쟁반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다. 은하는 긴 소파에서 담요를 말고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인 양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그가 부드럽게 깨웠다. 은하야, 일어나렴. 아침이야. 병원 갈 준비해야지. 아이는 벌떡 일어나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그의 손에서 우유잔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은하는 얌전히 우유를 다 마시고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그가 어젯밤 사다 놓은 새 옷을 입었다. 단순하지만 깨끗하고 마치 원래 아이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신기하게도 꼭 맞는 옷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민주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무뎌졌던 그의 심장은 계속해서 두근거렸다. 은하는 침묵했고 작은 두 손을 꼭 잡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언가 이름 모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주는 아이를 자신이 잘 아는 검사실장이 있는 대형 사립병원으로 데려갔다.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두 사람의 혈액이 채취되어 라벨이 붙여지고 검사실로 옮겨졌다. 공식적인 결과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대표님께는 매 시간이 기나긴 기다림일 거라는 걸 압니다. 민주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은하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수진이 떠나기 전 가족이 살았던 성북동의 옛집이었다. 은하는 조용하고 한적한 골목 안쪽에 평화롭게 자리 잡은 작은 2층 집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다. 철제 대문은 녹슬었고 담장은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었지만 안뜰에는 그 옛날 망고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무성한 잎사귀가 하늘 높이 뻗어 있었다. 은하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낡은 대문을 지나 그를 천천히 따라 들어갔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뜬 채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는 듯했다. 여기 와본 적 있니? 민준이 목이 메어 물었다. 은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 창틀 2층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을 손으로 만져보더니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진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아빠는 민지를 사랑해. 이 글씨. 꿈에서 본 적 있어요. 아이가 속삭였다. 민주는 망연자실했다. 그것은 딸의 3번째 생일날, 그가 작은 칼로 딸과 함께 새겼던 글씨였다. 집에서 조촐한 생일 파티를 한 후, 그는 3살짜리 아이가 그 오랜 세월 뒤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아이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야. 만약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고 내 엄마도 지키지 못했어. 그 오랜 시간 동안. 은하는 그를 돌아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만약 아저씨가 정말 제 아빠라면 왜 저는 길에서 살아야 했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왜 아무도 절 찾지 않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찾았어. 아주 오랫동안, 거의 미칠 정도로 찾았단다. 하지만 내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아빠는 내가 버려졌다는 걸 전혀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로 내가 그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야. 은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낡은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 창틈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와 바닥을 밝혔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주 작은 여자아이, 바로 은하를 안고 있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엄마의 부드러운 얼굴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다.
저는 항상 이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니까요. 아이가 말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후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저를 맡아주지 않았어요.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수지는 병을 앓고 있었고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려 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약해진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 후 어떤 이유로든 딸 민지 혹은 은하가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아빠가 밉지 않니? 민준이 눈가가 붉어진 채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요. 하지만 만약 아저씨가 제 아빠라면 다시는 아저씨를 잃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몸을 숙여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 작은 존재를 품에 안는 느낌, 지난 10년 동안 꿈에서나 그리던 그 감촉이 이제는 이상하리만치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다시는 아무것도 잃게 하지 않을게, 그가 목이 메어 말했다. 두 사람은 옛집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곳이 이제 희망이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되었다. 밖에서는 저녁 햇살이 야생 망고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와 한때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던 아이, 두 사람에게 따뜻한 황금빛을 드리웠다. 진실을 알기까지는 며칠이 더 남았지만 민준에게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아빠 라는 말을 흐느낌 속에서 들었던 그 순간이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사흘 후 DNA 검사 결과가 병원의 봉인 도장이 찍힌 흰 봉투에 담겨 도착했다. 이 검사를 직접 담당했던 지 박사가 박민준에게 미리 전화로 알렸다. 평소 침착하던 의사의 목소리가 오늘은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다. 박 대표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와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내드릴까요?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가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민준은 평소보다 천천히 차를 몰았다. 수십억짜리 거래가 오가는 회의실을 드나들고 시장의 큰 위험 앞에서도 단호했던 그였지만 오늘 그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은 희망, 두려움,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스스로 쌓아 올린 희미한 믿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지 박사의 진료실은 은은한 조명과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로 더욱 긴장된 분위기였다. 지 박사는 봉투에서 가볍게 서류를 꺼내 민준 쪽으로 밀었다. 민준은 서류를 보았고 그의 시선은 굵게 인쇄된 글자에 멈췄다. 친자 관계, 불일치, 0.00%,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민준은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처럼 느리고 무겁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지 박사는 친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박 대표님,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결과입니다. 오류는 없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그의 일부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 흉터, 그 눈빛, 아이의 마음속에 있던 부서진 거울 조각 같은 기억들까지 모두 환상이었단 말인가?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일어섰다. 지 박사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굳게 믿었던 희망을 방금 잃어버린 사람에게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돌아오자 민주는 은하가 거실에서 TV에서 나오는 동요를 흥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그가 돌아온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고 눈이 빛났다. 아빠, 오셨어요. 민주는 멈칫했다. 은하가 그를 아빠라고 부른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들렸다. 그는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접어넣은 서류를 애써 감추며 미소 지었다. 응, 아빠 왔다. 뭐 먹었니? 네, 라면 먹었어요. 아빠 것도 남겨뒀어요. 계란도 넣었고요. 민주는 다가가 은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은하는 신이 나서 총총거리며 그를 위해 남겨둔 라면 그릇을 가지러 갔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이가 친딸이 아니어서가 아니었다. 곧 자신이 검사 결과지에 담긴 단순한 사실을 넘어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은하가 잠든 후 민주는 혼자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밤의 도시는 여느 때처럼 불빛으로 환했고, 차들은 여전히 도로 위를 바쁘게 달렸지만, 그의 마음속은 전에 없던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결과를 받고 난 후 지 박사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정말 강수진이라는 사람의 양녀일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대표님과 혈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녀가 제가 모르게 아이를 입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병을 앓던 미혼모가 버려진 아이를 입양했을 수도 있죠. 그녀가 사망한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가 떠돌게 되었을 거고요. 지 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지만 민준 씨,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혈연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 질문은 그의 심장에 모처럼 박혔다. 지금까지도 그는 답을 찾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은하가 깨어났을 때 민주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는 결과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우유를 따르고 빵을 자르며 말했다. 오늘은 아빠 회사 쉬는 날이야. 우리 공원에 놀러 갈까? 은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정말이지. 오리 배 탈래? 그네 탈래? 둘 다 타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날 아침 내내 그들은 온 가족 공원을 누비고 다녔다. 은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미끄럼틀을 타고 즉석 사진기로 사진을 찍었다. 한순간 민주는 아이의 눈이 자신의 친딸이었던 것처럼 행복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고 그는 알았다. DNA 결과가 어떻든 그는 아이를 다시 거리로 돌려보낼 수 없었고 마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것처럼 아이를 버릴 수 없었다. 오후에 그는 은하를 다시 성북동의 옛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곳에 아이를 한 번 더 데려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두 사람이 여전히 아빠는 민지를 사랑해라는 글씨가 벽에 새겨진 거실에 앉았을 때 민주는 은하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야,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은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이 진지해졌다. 검사 결과가 아빠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 미안하다. 넌 아빠의 친딸이 아니야. 은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아저씨는 제 아빠가 아닌 거예요. 민주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아니, 아빠는 여전히 내 아빠야. 내가 허락한다면 아빠는 널 사랑하는데 혈연 따위는 필요 없어. 은하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그에게 매달려 그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마치 그가 언제라도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는 친아빠는 필요 없어요. 아저씨처럼 진짜 아빠만 있으면 돼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이를 품에 더 꼭 안았고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는 이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 선택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운명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서로를 찾았고 그것만으로도 가족을 이루기에 충분했다.
박민준이 진실을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의 아파트에서 그와 은하의 생활은 그로 인해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진 듯했다. 아침이면 그는 은하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오후에 회의가 없으면 아이를 데리러 가 슈퍼마켓에서 채소를 사고, 빵집에 들러 은하가 가장 좋아하는 슈크림빵을 샀다. 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하는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모든 친밀함을 담아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하지만 때때로 대화 중에 그는 아이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하며 이름 모를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두 부녀가 발코니 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난간 옆에 심은 배롱나무 가지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은하야, 친부모님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해봤니? 은하는 고개를 들었고, 아이의 눈은 몇 초 동안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누구든 저를 버렸다면? 찾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아이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은하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충분히 오래 살아서 알아요. 저를 낳아준 사람이라고 다 저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요. 저는 그냥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대답은 맹세와 같았다. 민준은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여기 있을 거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은하의 담임 선생님인 최 선생님이 민준에게 개인 면담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다. 교무실에서 선생님은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박민준 아버님, 먼저 실례되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은하가 혹시 아버님의 양녀인가요? 민준은 숨기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친딸처럼 사랑합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은하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이가 이전보다 더 내성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특히 친구들이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혈연에 대한 진실이 은하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저희가 곧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글짓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동의합니다. 은하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글을 써야 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민준은 은하에게 학교 글짓기 대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원한다면 써도 돼. 아무도 너에게 뭔가를 쓰라고 강요하지 않아. 내 감정대로 어떤 것이든 써보렴. 은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뭘 쓰고 싶은지 알아요. 이틀 후, 은하는 A4 용지를 4번 접어 민준에게 가져다 주었다. 다 썼어요. 아빠가 먼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준이 종이를 펴자 첫 줄이 그를 놀라게 했다. 나의 가족은 선택입니다. 작고 또렷한 글씨로 쓰인 글이었다. 저는 가족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필요 없다고,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뜨거운 햇살 아래 한 아저씨가 저에게 빵 한 조각과 다른 누구와도 다른 눈빛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이름을 묻고, 어디 사는지 묻고,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저를 찾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고 엄마의 옛집으로 데려가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제가 그분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허락한다면 아빠가 내 아빠가 되어줄게라고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족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혈연도 없고 성도 같지 않지만 저에게는 아빠가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기 위해 혈연이 필요 없는 아빠, 곁에 있기로 선택한 아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은 선택이고 사랑이고 매일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는 글을 다 읽고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는 글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은하를 끌어안았다. 눈물도 비극도 없었다. 단지 한때 부서졌던 두 개의 심장이 함께 치유되며 퍼져나가는 평화만이 있었다. 은하의 글은 학년말 총회에서 전교생 앞에서 낭독되도록 선정되었다. 아이는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밝게 빛났다. 아래 객석 첫 줄에는 민준이 조용히 앉아 한 글자 한 글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낭독하는 동안 운동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은하가 마지막 문장을 끝냈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어떤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학생들은 감동하여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꼭 잡았고 군중 속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는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높이 들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선택한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마음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 이야기. 학년말 총회가 끝난 후 은하는 역경을 극복한 모범생이자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증거로 전교에서 회자되는 이름이 되었다. 아이는 더 이상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나 낯선 아이가 아니었다. 사랑받고 존경받았으며 특히 이전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강수진 엄마가 살았던 곳, 돌아가신 곳에요. 엄마한테 향이라도 피우고 싶어요. 민주는 아이를 바라보며 잠시 놀랐다. 그 역시 오랫동안 수진이라는 이름, 한때 그의 전부였다가 딸과 함께 연기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었다. 나중에 은하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그는 수진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안타까워했다. 그녀가 너무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걸까? 내가 엄마가 살던 곳을 아니? 그가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전에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김 할머니께 쓴 낡은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엄마 고향이 강릉시 옥계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주는 편지를 손에 들었다. 수진의 글씨는 여전히 그날처럼 익숙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번 주에 강릉에 가자. 아빠가 일정을 조정할게. 너도 이제 방학이지? 네, 은하는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다. 동해안으로 향하는 차는 이른 아침에 출발했다. 은하는 창가에 앉아 뒤로 물러나는 비스듬한 소나무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논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고 젖은 흙냄새와 옅은 집 파는 냄새가 섞여 아이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이른 오후에 옥계면에 도착했다. 눈앞에는 양쪽에 물이 반짝이는 논을 가로지르는 작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바닷가 사람들의 순박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도시에서 온 손님을 보면 모두 웃어주었다. 그들은 수진이 죽은 후 은하를 키웠던 김 할머니의 옛 이웃인 60대 여성 박씨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박씨 할머니는 70이 넘었지만 눈은 침침해도 귀는 아주 밝았다. 강수진이라는 이름을 듣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그 사람.
고생 많았지. 애 데리고 왔을 때 다들 친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한테만 살짝 말하더라고. 절 문 앞에 버려진 애라고. 너무 안쓰러워서 데려다 키우면서 은하라고 이름 지었다대. 애 눈이 은하수처럼 반짝인다고 은하는 옆에 앉아 떨리는 몸으로 들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확인받으니 그 진실들이 다시금 가슴을 세게 쳤다. 그럼 엄마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씨 할머니는 동네 뒤편을 가리켰다. 군 병원에서 죽었는데 어렵게 시신 데려와서 여기 묻었지. 마을 공동묘지에 묻혔어. 무덤은 저기 야자수 아래 시멘트로 강수진 이름 새긴 곳이야. 민준과 은하는 박씨 할머니를 따라 공동묘지로 갔다. 그곳은 소박했고 오래된 흙무덤 몇 기만 있을 뿐 화려한 비석이나 지붕도 없이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타다만 향들이 꽂혀 있었다. 은하는 엄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배낭에서 미리 준비한 흰 국화 한 다발을 꺼내 조용히 내려놓았다. 엄마, 저 은하예요. 엄마 딸이요. 10년 만에야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았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향 한 번 못 피워드려서 죄송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듯했다. 저도 엄마 친딸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고 항상 믿어요. 제가 누구든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저 이제 아빠 생겼어요. 아빠는 저 안 버리고 저 진짜 사랑해 주세요. 먼 곳에서 엄마가 편안하시길 바라요. 민주는 뒤에 조용히 서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도 고개를 숙여 속으로 빌었다. 수진 씨, 은하를 세상에 데려와 줘서 고마워요. 남은 내 인생 동안 당신 대신 아이를 돌볼게요. 그날 밤, 두 부녀는 면사무소 근처 작은 여관에서 묵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은하는 마루에 앉아 턱을 괴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빠, 옛날에 엄마도 분명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보며 꿈을 꾸셨겠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아마도. 그리고 어쩌면 내 엄마가 꾸었던 꿈은 엄마가 없을 때 누군가가 너를 계속 사랑해주는 것이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아빠는 아빠가 바로 그 꿈이라고 믿는단다. 은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아주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빠가 있고 비록 세상에 없지만 엄마도 있어서 행운하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웃었다. 그리고 아빠에게는 내가 있잖니. 그 순간 서로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옥계면을 떠나기 전 두 부녀는 다시 한번 엄마의 묘를 찾았다. 은하는 주머니에서 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이는 졸업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손에는 상장을 들고 있었으며 뒤에는 민준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제 사진 한 장 드릴게요.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거 아시도록요. 민주는 국화 옆에 단정하게 놓인 사진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추억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아버지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이어진 깊은 유대감을 안고 떠났다. 차는 시골길을 벗어났지만 은하의 마음 속에서는 감사함과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또 다른 여정, 성장의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릉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하의 마음은 더 차분해졌지만 그것은 마치 어떤 성장의 문턱을 막 넘어선 듯한 성숙한 침착함이었다.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어리둥절했던 고아 소녀는 이제 상실을 이해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의 평정을 지니고 있었다. 박민준도 그 변화를 감지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빠, 저 버리지 않을 거죠? 라거나 제가 착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한밤중의 악몽, 버려지는 꿈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 울던 밤도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아침이면 아이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아빠, 오늘 계란 볶음밥 먹고 싶어요. 라는 인사와 함께 방에서 나왔다. 어느 날 오후, 학교 후 두 부녀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은하가 말했다. 아빠, 저 성 바꾸고 싶어요. 민주는 놀라 아이를 돌아보았다. 뭐라고? 아빠 성 따라서 아빠 딸이 되고 싶어요. 정식으로요.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는 감동으로 심장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한 번도 요구하거나 암시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은하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다. 확실하니? 내가 아빠 성을 따르지 않아도 넌 여전히 아빠 딸이야. 은하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설명 없이 아빠 딸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빠한테 입양된 아이 은하가 아니라 그냥 박민준 씨 딸이고 싶어요. 민주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단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해방감과 순수한 행복이 담긴 한숨이었다. 성 변경과 정식 입양 절차는 민준의 인맥과 재정 능력 덕분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 달여 만에 은하의 새 출생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성명, 박은하. 아빠의 성, 박,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는 의미로 자는 그대로 두고 사랑스러운 기억과 연결된 첫 이름, 하는 온전히 남았다. 역주, 원문은 NGOC을 중간 이름으로 유지. 한국식으로 은을 유지하고 하를 이름으로 사용. 출생증명서를 받는 날, 은하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구청 민원실에서 민준 옆에 섰다. 담당 공무원이 증명서를 건네자 아이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은하야. 민준이 속삭였다. 민준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의 손이 아이의 어깨에 가볍게 얹혔다. 이제부터 너는 아빠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두 부녀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다. 은하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형편 때문에 놓쳤던 피아노 레슨도 받기 시작했다. 예술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언젠가 아빠만을 위한 곡을 연주하고 싶을 뿐이었다. 민준 역시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다. 출장을 줄이고 기업 파티 시간을 줄였으며 저녁 시간을 더 많이 할애의 아이와 함께 요리하고 오목을 두고 은하가 학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어느 날 은하는 학교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대회 안내문을 가져왔다. 아이가 물었다. 아빠, 저 아빠한테 써도 돼요? 민주는 웃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아빠가 먼저 읽으면 안 돼요? 네, 깜짝 선물로 하고 싶어요. 몇 주 후, 은하는 나에게 가족을 선물한 남자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로 전 도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시상식에서 주최 측은 무대 위에서 편지를 낭독했다.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이가 객석 첫 줄에 앉아 있는 사람,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부심을 감추지 못하는 그 남자를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빠, 제가 아빠 인생의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빠는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셨어요. 육체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려. 사람들이 제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항상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를 선택해 주신 분이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저는 그 선택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절대로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요. 은하는 무대 위로 올라가 상을 받았다. 무대 조명이 감격으로 붉어진 작은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아이는 자신이 더 이상 그 옛날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박민준의 딸이었고 사랑은 혈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진실의 증거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두 부녀는 옥상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은하는 낡은 피아노 덮개를 열고 가볍게 몇 음을 쳐보더니 아빠를 돌아보았다. 엄마가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 아직 기억하는데 아직 제대로 못 쳐요. 아빠, 제가 다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민주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기다릴게. 내가 얼마나 오래 걸리든 아빠는 여기 앉아 들을 거야.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할게. 평생의 약속. 달이 높이 떠 옥상 전체를 밝혔다.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며 별빛처럼 반짝이는 피아노 소리를 실어 날랐다. 어른과 아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간격이 없었고 마치 하나의 심장 박동처럼 두근거리는 공감대만이 존재했다. 그 고요한 밤에 내뱉은 약속은 서명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중 누구도 깨뜨릴 생각이 없는 약속이었다. 사랑으로 쓰이고 마음으로 지켜지는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성을 바꾸고 박민준의 합법적인 양녀가 된 후, 은하는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넘긴 듯했다. 아이는 이제 가족, 보금자리, 따뜻한 밥상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가난과 불안에 짓눌리지 않는 꿈으로 그려진 미래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은하는 자신이 왔던 곳을 잊지 않았다. 외로웠던 나날들, 낡은 시장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던 밤들, 쫓겨나고 비웃음당하거나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인 양 무시당했던 순간들. 아이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구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두 부녀가 함께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 중랑천 다리 근처 노숙 아동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찢어진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길가에서 잠든 장면이 나오자 은하는 멈칫했다. 아이가 말했다. 아빠, 저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민주는 돌아서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뭘 하고 싶은데? 밤에 빵을 나눠주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빵 한 조각을 받았던 것처럼요. 많지는 않겠지만 배고프고 추울 때 그건 기적이었어요.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 운명적인 날, 회사 정문 앞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지저분한 아이에게 빵을 건넸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순간이 그를 은하에게 이끌었고, 이제 아이는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반복하고 싶어 했다. 아빠는 널 지지한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린 그냥 빵만 나눠주진 않을 거야.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야. 은하는 감정이 북받쳐 그를 끌어안았다. 한 달 후, 박민준이 직접 설립한 마음 씨앗 재단의 후원으로 사랑의 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매주 토요일 저녁 중랑천 다리 및 서울숲 공원, 그리고 옛 동서울터미널 근처 세 곳에서 빵을 나누어 주었다. 은하는 매번 배급 현장에 있었다. 아이는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밭에 삶은 계란, 야채를 넣은 샌드위치를 하나하나 준비했다. 각 샌드위치는 조금의 배부름, 조금의 따뜻함, 조금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스티커가 붙은 종이에 쌓여 있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한 날 저녁, 중랑천 다리 밑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길가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만났다. 그녀는 다가가 부드럽게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이거 먹으렴. 여자아이는 고개를 들었고 길 위의 먼지로 얼룩진 눈은 예전의 그녀와 거의 똑같았다. 아이는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언니.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았다. 이름이 뭐니? 네, 저는 여름이에요. 몇 살이니? 10살이요.
엄마를 잃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할머니 따라 휴지 팔러 다녔는데 할머니가 자꾸 때려서 도망쳤어요. 은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그녀가 운 좋게 벗어났던 삶을 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제때 내민 손길을 필요로 할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은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빵 한 조각이 시작일 수 있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한 공동의 집을 만들고 싶다. 먹고, 배우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기억을 행동으로, 사랑을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다리로 만들고 싶다. 아빠의 지원으로 은하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길거리 아이들이 머물며 글을 배우고, 생활 기술을 익히고, 예술을 배우고, 가장 중요하게는 귀 기울여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은 쉼터, 종이꽃의 집을 짓는 것이었다. 아이디어 자체는 새롭지 않았지만, 은하가 전달하는 방식, 13살 소녀가 후원자들 앞에서 진심 어린 목소리, 맑은 눈빛,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로 발표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3개월 후, 종이꽃의 집이 문을 열었다. 성동구의 조용한 골목 안에 자리 잡은 작은 2층 집이었다. 1층은 교실, 주방, 독서 공간이었고 2층에는 침실 4개가 있었는데 각 방에는 3명의 아이가 머물 수 있었다. 벽은 부드러운 파스텔톤으로 칠해졌고 그 위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은하는 여름이를 첫 번째 입주자로 초대했다. 여름이가 분홍색 침대 시트가 깔린 개인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아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은하 언니, 제가 이런 데서 잘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은하는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박민주는 뒤에 조용히 서서 아이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몇 년 전 마르고 외로웠던 그 소녀가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다. 은하가 혈연은 아니었지만 아이는 인생이 그에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 그는 오히려 딸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법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하는 서류 뭉치를 들고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아빠, 이건 12구역에 종이꽃의 집 분점을 하나 더 내는 계획이에요. 아빠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민주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이제 총책임자인데 아빠한테 뭘 더 묻니? 그래도 전 아빠 딸이잖아요. 그리고 전 아직 아빠한테 완성된 피아노곡 빚지고 있고요.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노래, 거의 다 됐니? 아뇨, 아직요. 하지만 악보는 다 외웠어요. 완벽하게 칠 수 있도록 연습만 하면 돼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약속대로 기다릴게. 그리고 그날 밤, 잠들지 않는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 곡의 노래가 연습되고 있었다. 부드럽고 서툴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음표들. 옛날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된 노래. 그리고 이제 그 노래는 태어날 때 박씨 성을 갖지 않았지만 평생 사랑으로 선택한 아버지의 딸인 한 소녀의 마음과 함께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새 학년이 시작되자 은하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느낌 없이 자신 있게 교실에 들어서는 첫 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시기였다. 더 이상 교실 구석에 움츠러들거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족에 대해 언급하거나 친구들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수군거릴 때마다 주눅들지 않았다. 이제 은하는 박민준의 딸 박은하였고 호칭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진정한 사랑 속에서 살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학급 활동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새로운 활동을 제안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짧은 글을 써보도록 하겠어요. 이건 단순한 국어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많은 학생들에게 이것은 간단한 글쓰기였지만 은하에게는 길고 깊은 내면의 여정이었다. 그날 밤, 아이는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하얀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손에는 펜을 쥐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아빠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글 쓰는 중이니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글짓기는 좀 어려워요, 아빠. 내 이름에 대해 써야 하는데 넌 이름이 3개나 되잖아. 민주는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어떤 이름을 쓰고 싶니? 전부 다 쓰고 싶어요. 각 이름이 다 제 일부니까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럼 내 마음 가는 대로 쓰렴. 이름이 무엇인지는 내가 그 이름으로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요하지 않아.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은하의 글은 반에서 모범 답안으로 선정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다음 주 월요일 학급 활동 시간에 반 전체 앞에서 그 글을 읽었다. 반 전체가 숨을 죽였다. 저는 제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꼬맹이, 휴지 파는 애, 떠돌이 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제게 첫 번째 이름을 주었습니다. 은하.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길 위에서 저를 구해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양어머니께서요. 은하는 은빛, 밝음, 희망이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 때 저는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빵 한 조각, 눈빛 한 번, 내민 손 한 번,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히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친딸이 아니면 그렇게 부를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제가 다르다고 느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딸처럼 안아주시고 병원에 데려가시고 엄마의 옛집으로 데려가 한밤중에 우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허락한다면 아빠가 내 아빠가 되어줄게라고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은하. 은은 엄마의 이름 한 글자였고 하는 제가 여전히 간직한 빚이었으며 박은 의무도 혈연도 아닌 사랑 때문에 저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분의 성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매일 제가 한때 버려졌고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저는 빛의 일부이며 그 빛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낭독이 끝난 후 반 전체에서 오랫동안 박수가 터져나왔다. 최 선생님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은하를 바라보았다. 반 친구들 중 많은 아이들이 달려와 은하를 꼭 껴안았다. 처음으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존경과 애정 때문이었다. 은하는 자신이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해받았다고 느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아빠가 거실에서 낡은 앨범을 뒤적이는 것을 보았다. 양어머니 수진의 사진들이 비닐 커버 안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은하는 옆에 앉아 아빠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는 평생 박은하라는 이름을 간직할 것 같아요. 저를 가장 사랑해주신 두 분이 함께 모이는 곳이니까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하늘에 계신 내 엄마도 내가 엄마를 전혀 잊지 않아서 무척 기뻐하실 거야. 저도 아빠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내가 매일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알아. 그 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은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청소년 신문 기자들,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아이를 인터뷰하고 싶다며 초청장을 보냈지만 은하는 대부분 거절했다. 단 하나의 프로그램, 시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젊은 영감에만 동의했다. 방송에서 은하는 하얀 한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단정히 앉아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통함도 동정심을 구하는 것도 없었다. 오직 진실함, 강인함, 그리고 눈에서 나오는 빛만이 있었다. 저는 제 이름이 무엇인지, 제가 누구인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박민준 아빠의 딸입니다. 저는 사랑받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내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다. 너는 살아있는 증거다. 와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그날 밤, 온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은하는 창문을 열고 매일 저녁 연습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아이는 건반 위에 손을 얹고 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양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불러주던 자장가, 아빠가, 내가 다 쳐야 아빠가 안심할 수 있다. 고 했던 그 노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연주했다. 음악이 끝났을 때 아이는 돌아보았고 문지방에 아빠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빠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딸을 품에 안았다. 그 품 안에서 은하는 내일이 어떻게 되든 마음으로 선택한 자신의 이름이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의 일부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서울의 겨울은 북쪽만큼 춥지는 않았지만 저녁의 건조한 바람은 여전히 얇은 외투나 따뜻한 포옹, 적어도 안부 한마디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2월 초의 그 쌀쌀한 밤, 서울숲 공원에서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하는 종이꽃의 집,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숙 아이들에게 나눠줄 빵, 생수, 따뜻한 옷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은하는 이제 그 일에 익숙해졌다. 아이는 더 이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었다. 동정심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으로. 빵 한 조각 한 조각을 나눠줄 때 그녀의 눈에는 어둠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애정이 항상 담겨 있었다. 박민주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외투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딸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다. 은하가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림자처럼, 기댈 꽃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가로등처럼 그곳에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정리를 마쳤을 때 은하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아빠 옆으로 왔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사각거렸다. 두 부녀는 함께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빠, 은하가 말을 시작했다. 섣달그믐날 밤에 빵 한 번 더 나눠주는 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설날에 놀러갈 생각은 안 하니? 친구들이 많이 부를 텐데. 섣달그믐은 누구나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 아이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있어준다면 어쩌면 아이들이 외롭지 않을지도 몰라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지지한다. 그리고 아빠도 같이 갈게. 은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섣달그믐날 밤, 모든 집이 분주하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폭죽을 터뜨리며 가족들과 모이는 동안 그 작은 공원에서는 종이꽃의 집이 임시 천막, 나무에 걸린 전구들, 빵이 놓인 긴 테이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설 선물들로 한쪽 구석을 환하게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사랑의 봄, 길 잃지 않은 마음들의 섣달그믐 밤이라고 손으로 쓴 간판이 걸린 작은 무대였다.
은하는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낮게 묶은 채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길게 연설하지 않고 단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년 전 섣달금음 날 밤, 저는 다리 밑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웅크린 채 사람들이 새해맞이 카운트다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제 곁에 와줄 거라고 감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에게는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외로운 밤들을 겪으셨더라도 내일은 다를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희망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관객들은 노숙 아이들, 길거리 상인들, 폐지 줍는 사람들, 한때 사회로부터 잊혔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감동으로 숨을 죽였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아이를 꼭 껴안았고, 어떤 사람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설날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연설이 끝난 후 은하는 무대 뒤로 돌아갔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다가 양어머니가 남긴 낡은 나무 기타를 그녀에게 건넸다. 엄마가 너 재울 때 불러주던 노래 기억나니? 그가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연습했어요. 그녀는 무대로 나가 앉아 첫 번째 코드를 튕겼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떠들썩한 폭죽 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바람처럼 가볍지만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노래했다. 나는 작은 꽃이 되어 세상 풍파 속에 피어나리. 나는 이른 아침 햇살 되어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리. 노래가 끝났을 때 관객들은 일어서서 끊임없이 박수를 쳤다. 박민주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고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행복하면서도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한나대 빵 한 조각을 구걸하던 그 소녀가 이제 여기 서서 온 공동체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었다. 설날 아침, 도시가 아직 새해 첫잠에 고요히 잠겨 있을 때, 두 부녀는 손을 잡고 작은 골목길을 걸으며 집집마다 문 앞에 핀 노란 매화꽃을 구경했다. 은하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성북동 집의 구부러진 철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가 말했다. 아빠, 이 집 팔지 않고 간직하고 싶어요. 공동체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민주는 웃었다. 좋은 생각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은하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빠가 곁에 계시고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가치를 알거든요. 3월, 종이꽃의 집, 두 번째 분점이 경기도 외곽에 문을 열었다. 은하는 자원봉사자 친구들과 함께 모든 것을 관리했다. 민주는 단지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며 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새 분점이 문을 열기 전 마지막 밤, 은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새 방 한가운데 서 있다. 앞으로 나 같은 아이들이 편히 자고, 글을 배우고, 피아노를 칠 곳이다. 이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아빠가 있고, 마음속에 엄마가 있고,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고, 착하게 살아야 할 현재가 있고, 희망을 가져야 할 미래가 있다. 1년 후, 은하는 지역사회 활동 우수 학생을 위한 국제교육재단의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이다. 떠나기 전날, 그녀는 아빠에게 손편지를 남겼다. 아빠, 제가 이번에 가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아빠를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의 이름을 아주 먼 곳까지 알리기 위해서요. 아빠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안심이라고 하셨죠? 그럼 안심하세요. 저는 아빠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족 안에서 두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테니까요. 은하가 공항에 들어서는 날, 민주는 딸의 손을 오랫동안 잡았다.
그는 울지 않고 단지 부드럽게 말했다. 가거라, 딸아. 내가 여는 문은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다리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단다. 아빠는 항상 여기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게. 은하는 돌아와 그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걸어갔다. 작지만 단단한 모습. 배낭에는 빵 한 조각에서 시작해 나는 온 세상을 찾았다라고 손으로 수놓은 작은 천 조각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버려진 아이에서 수많은 길 잃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사람으로의 여정은 사랑이 항상 소리 없이 퍼져나가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방식처럼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